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까지 해서 독점에 대한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독점과 관련한 이슈 중에 최근 나오고 있는 경제 이슈가 있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수업 시간 중에도 이 기사를 한번 같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떤 그 한 번쯤은 아마 인터넷 뭐 네이버나 이렇게 보시면서 요런 이슈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구나라는 거를 아셨을 텐데 이렇게 지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는 것으로 뭔가 어떤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19가 시작이 되면서 뭐 도시가 락다운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뭐 아예 이동을 하면 안 되고 하면서 항공업, 운수업, 뭐 관광, 뭐 이쪽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대한항공의 부채 비율이 1000%,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비율이 2000%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막 뭐 수백의 부채를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요 두 회사가 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요 채권단이라는 말이 많이 언론에 나오는데 대한항공의 경우 뭐 세계에 지금 많은 항공사들이 마찬가지인데 어떤 빌렸던 돈을 일반적인 모든 회사가 다 만약에 내가 어떤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렸어. 그러면은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라고 부르고 나는 돈을 빌렸기 때문에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자를 혹은 원금을 제때 못 갚으면 이제 그 어떤 계약했던 거에 의해서 채권자로부터 채무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한항공도 지금 KDB 산업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돈을 뭐 굉장히 뭐 우리 개인들이 빌리는 수준이 아니고 이게 뭐 굉장히 많이 빌렸기 때문에 그 이제 여러 채권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제 그 중에 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게 제일 많기 때문에 어떤 산업은행의 어떤 컨트롤을 모니터링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이렇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를 하는 방향으로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가 바로 뒤에서 볼 텐데 대한항공도 항공업이라는 그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아시아나 항공도 항공업이라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여행객들을 실어 나르는 거, 그다음에 화물 수송. 그러니까 두 회사가 겹치는 게 굉장히 많은 이제 동종업체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두 회사가 나중에 정말로 합쳐진다라고 하면 뭐 인사팀, 총무팀, 그리고 이제 뭐 항공기의 승무원 분들 이런 분들의 어떤 중복 인력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전에 원래 아시아나 항공이 우리가 이전 기사에서 봤던 것처럼 HDC 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하려고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HDC 현대산업개발은 건설, 그다음에 무슨 뭐 어떤 다른 쪽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하고 사업 영역이 겹치지가 않는 회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 입장에서도 HDC 현산이 나를 먹는다고 해도 어떤 나의 어떤 구조조정, 인력에 있어서의 구조조정이 막 굉장히 심각하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시아나 항공을 대한항공이 먹기로 된다. 그러면 이게 동종업체란 말이지. 그러면 와,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음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 여기 지금 요거를 먼저 보면 아시아나 항공 직원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바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동종업체가 인수를 하게 되면 분명히 그 어떤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아시아나항공 직원분들 중에 70% 이상이 휴직 상태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런 뉴스가 나오자마자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에 있는 이런 노조들 그리고 대한항공에 있는 노조들도 같이 굉장히 많은 반대 두 항공사 합쳐서 6개 노조가 이런 결정에 반대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런 모습이 당연히 이제 이런 거를 경영진은 예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또 바로 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할 대한항공 입장에서 이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입장에서 인위적인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밝히는 언론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워낙에 이렇게 동종업체가 인수를 하게 되면 이제 뭐 당연히 뭐 인력이나 어떤 자산이나 그런 거에 구조조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제 과거의 선례를 봐서 다 쉽게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직원들이 반발을 하게 되자 이렇게 조원태 현 회장이 나서서 어떤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라고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대한항공은 또 우리가 이전에도 기사를 통해서 살펴봤었는데 지금 경영권 분쟁 중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조원태 측이 있고 그리고 그 조현아 뭐 3자 연합 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지분을 대한항공의 주식을 한 주라도 더 많이 획득하려고 하고 해서 경영권을 서로가 가져가려고 하는 뭐 이사진을 더 한 명이라도 더 본인들의 쪽으로 더 이사를 한 명 더 선임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직접적으로 경영권을 확보를 한다던가 하는 이제 경영권 분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산업은행이 이와 같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하게 이렇게 정책적인 결정을 함으로써 이제 조원태 회장 측의 손을 일종의 쉽게 말하면 조원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거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반대 측에 있었던 이제 조현아랑 이제 3자 연합 측이라고 할 수 있는 쪽에서 아니 이거 정부가 국민들 세금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 특혜 아니냐, 뭐 요런 그래서 나는 소송하겠다, 뭐 요런 어떤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은 과연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과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뭐 찬반도 굉장히 많이 지금 갈리고 있고 여러 이슈가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과 관련해서 한번 또 살펴보면 자, 여기 지금 대한항공의 자회사 중에 LCC로 진에어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의 LCC 자회사로 그 에어 부산이랑 에어 서울이라는 LCC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있는 요 LCC들도 구조 조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어떤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뭔가 통합이 발생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이제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을 그냥 단순 합산을 해서 보면 국내 국제선 합산 점유율이 여객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행객들 기준으로 60% 정도, 그다음에 화물 수송 기준으로 70% 정도예요. 그리고 어떤 이렇게 노선별로 보면 75%를 넘어서는 노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거대로 생각을 해보면 독과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만약에 두 회사가 합쳐진다라고 하면.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으면 두 회사가 합칠 때 어떤 조건부 승인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승인을 안 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75%가 넘으면 일반적으로는 승인을 안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산업은행 아니면 어떤 국토부 입장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지금의 생각이 될 수 있어도
공정위를 이렇게 거치면서 이게 승인이 안 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뭐 요런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회생 불가에 있는 회사다. 그런데 이러한 회생 불가능한 회사를 그냥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회사에 이렇게 결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어떤 비즈니스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공정위 승인을 통과 아니면 조건부 승인이 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과 관련해서 지금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가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뭐 우리가 공부를 했던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만,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약간 정치적인 측면도 본다면, 지금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회사를, 뭐, 이렇게, 이게 어쨌든 정책 자금이 들어간다는 건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다는 건데, 이게 민간 기업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맞냐, 라는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독일의 루프트한자 항공, 그러니까 유럽의 최대 항공사 중에 하나인 루프트한자의 경우에도 지금 일시적으로 국유화가 되었고, 프랑스의 에어프랑스 항공사의 경우에도 지금 그런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네, 굉장히 이 항공 운수 쪽이 굉장히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슈를 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과 관련해서 하나 더, 그러니까 독과점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이슈가 여기 지금 요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제 독일에 본사가 있는 딜리버리 히어로, 영어로 줄여서 DH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1, 2위 배달 앱인 요 배민이랑 요기요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려고 결정이 됐다라는 거는 이미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를 또 생각을 해보면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합병 후 DH 계열의 시장 점유율이 9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상당한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고, 공정위에서 이거를 승인을 할 거냐라고 하면 이제 뭐 조건부 승인을 하던 아니면 승인을 안 하던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조건부 승인을 한다고 하면, 니네 배달 수수료 얼마까지만 받아라. 아니면, 뭐, 무슨 프로모션 같은 거, 1년에 뭐, 매출액 얼마까지만 해라. 뭐, 이런 조건들을 걸고, 조건부 인수합병 승인을 할 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공정위에서 어떤 지금 초안이 나온 거로는, 이렇게, 니네 DH가 우리나라 1, 2위 다 먹으려고 하는데, 요기요는 빼고 인수를 해라라는 초강수를 두었다라고 이제 언론 표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 배달 앱의 경우에도 DH가 이 요기요랑 배민을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에도 지금 이 독과점과 관련한 이슈가 지금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DH 측에서는 당연히 이거 인수하는데 문제 안 된다라고 나와 이제 그렇게 근거를 펼칠 텐데 여전히 지금 배민, 요기요, 배달통까지 합치면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시장 점유율 마켓 쉐어가. 그런데 이제 이 합병을 하겠다라고 발표할 때에 비하면 점유율이 떨어졌다. 왜 그러냐면 쿠팡 이츠, 뭐 위메프 오 같은 신생 배달 앱들이 지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DH 측에서는 이거 우리가 인수를 해도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거다. 우리는 독과점 안 할 거다. 막 우리가 인수한더라도 막 가격을 막 급격하게 수수료 올린다던가 그렇게 안 할 거다라는 이 근거들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과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 것은 아닌데 최근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나머지 세 번째 이슈는 바로 요 이슈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3사가 대표적으로 있죠. 그리고 이동통신 3사에서 지금 뭐 3G, 4G, 5G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주파수라는 이 어떤 자원이 필요하죠. 근데 이 주파수라는 자원은 국가의, 그러니까 우리 나라의 어떤 고유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 통신사들이 정부한테 허가를 받고 돈을 내면서 그 주파수를 받아서 고객들에게 그 주파수를 이용을 해서 이동통신 서비스 등등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이제 다음번 주파수 사용료를 지금 책정을 하고 막 협상을 하는 기간인데 정부에서 요구한 금액이 주파수 사용료가 그러니까 이동통신 3사에서 생각을 하는 것보다 너무 크게 지금 정부가 제시를 해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지금 3.9조를 내라라고 하는 건데 이동통신 3사에서는 1.6조 정도, 그러니까 2배가 넘는 금액을 지금 내라고 하니까 지금 이동통신사들에서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 지금 추가적으로 요 지금 기사를 보면 그러면 지금 너무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 주파수 할당 이 돈 받는 거를 담당을 하는 이제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러면 니네가 5G 기지국을 많이 설치를 하면 할수록 주파수 그 사용료를 깎아주겠다라고 정부가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깎아봐야 3.2조까지밖에 안 내려간다라고 하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뭐 코로나19 뭐 때문에 그 기지국 설치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현실을 감안을 해보면 이거 아무리 깎아도 3.7에서 3.9조 정도는 내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통신사들이 이제 뭐 생각하고 있는 가격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이렇게 통신 3사들이 3.9조라는 이 도대체 책정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거냐 알아나 보자라고 이렇게 정부한테 뭔가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래서 뭐 이러한 문제도 있다. 그래서 뭐 근데 이 주파수 사용료라는 거를 정말 경제학적으로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인 거가 뭐 이런 거랑 다 비슷한 거죠. 어디에 다리가 없었는데 다리를 새로 놓는다. 아니면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고속도로가 없었는데 고속도로를 새로 놓는다. 그러면 모든 그런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는 코스트 베니핏 어널리시스를 합니다. 이 사업을 했을 때 유발되는 경제적 효과가 얼만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다. 근데 그 베니핏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될 텐데 이게 다 추정을 하는 거죠. 뭐 시간당 자동차가 몇 대가 이 다리를 통과할지, 뭐 하루에 몇 대의 자동차가 이 고속도로를 통과를 할지 이거 다 이제 추정을 하고 뭐 가정을 하고 전제를 깔고 하는 건데 이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올 줄 알았나? 뭐 2008년,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올 줄 알았나? 그러니까 이게 예측을 한다는 거, 추측을 한다는 거, 전제를 깔고 뭐 가정을 한다는 거가 참 쉽지 않은 문제라서 이제 요런 이동통신 3사들도 과연 이거 어떻게 책정된 거냐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진도가 조금 빠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중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과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 2가지와 그리고 주파수와 관련한 이슈 이렇게 3가지를 이번 동영상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